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 이후 집값 전문가 4인방 말하는 거 보셨나요? 팩트체크 한번 해주세요. 설 이후 집값 이번에 오랜만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질문을 하시네요. 설 이후 집값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 4인방도 이제는 상승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지금 현 상황은.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는 하반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설 이후 집값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물론 이분도 상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점진적 상승 지표 전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 투자 선호 지역은 소폭 상승할 것이다. 5, 6월 중 금리 인하될 경우. 5, 6월 중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가 3월 이야기를 나오다가 5월로 밀렸는데 5월도 쉽지 않아요. 미국도.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미국, 유럽처럼 우리나라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히 내릴 이유도 없다.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리겠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물가가 잡힌 이유는 2%대 물가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내수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거지 막상 생활 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설이죠. 사과 사러 가시는 분, 배 사러 가시는 분 가격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물가가 잡히긴 뭘 잡혀요. 아무리 명절 특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물가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하기보다는 건설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중금리를 낮추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유류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금을 막 낮춰줘가지고 물가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것일 뿐이죠. 지표상으로. 실질적으로 물가는 굉장히 심합니다. 잡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 6월 중 금리 인하 할 경우라고 했죠.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첫 번째는 바로 반영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심리 잡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고, 그리고 상반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준석 교수님, 이분 대단하시죠? 금리가 최대 강권인 시장. 자, 이분이요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급이 영향을 준다. 근데 요즘에 집값 금리론자가 됐습니다. 집값 공급론자였다가.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실수요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집값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도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집을 사는 수요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요. 금리가 언제 고점이냐? 2022년 10월에 고점을 찍고요. 언제까지 떨어지냐? 2023년 5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 기간 집값이 오르고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집값 떨어지고 다시 금리가 내리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간 구간은 언제예요? 23년 2월 또는 3월 요쯤부터 9월까지. 요때가 집값 상승 구간이죠. 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 그렇게 되었냐?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줘도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실시를 하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히려 비싸다 이런 여론까지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DSR을 미적용했기 때문이죠. 이게 우대형에서 일반형까지 퍼져가면서 일반형은 더 큰 돈을 DSR을 우회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수요가 더 몰리고 집값이 상승했었죠. 특히 7월부터는 50년 주담대 도입이 되면서 할부랑 똑같아요. 3개월 할부보다 12개월 할부가 월 들어가는 돈이 적듯이.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DSR이라. 이 부분은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런 전문가들이 DSR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존 시장과 이후 시장이 다른 게요. DSR 우리나라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최초 도입? 2021년 7월부터죠. 2021년 7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DSR이 도입이 됐고 이렇게 DSR이 강화가 됐었죠. 근데 서울의 평균 거래량을 보면요. 서울 평균 거래량은 대략 한 6천 건 정도 됩니다. 2008년부터 집계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현재 24년 2월 때까지 6천 건 넘은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4천 건 나오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엄청 부추길 때 4천 건 가까이까지 나오고 막 3천 건, 막 4천 건 이렇게 나온 게 최대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수요가 붙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즉 예전에는 월 6천 명씩 그러면은 연 얼마예요? 7만 2천이죠. 연 7만 2천의 수요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한 2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연 한 2만 4천의 수요밖에 안 나오죠. 근데 공급이 줄었다고 해서 공급 부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줄어서 공급 부족이라면 매물도 계속 줄어야죠. 공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매물, 기존 매물 공급과 신규 공급. 신규 공급은 줄더라도 매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번 경제 위기 때 집값이 떨어질 때 공급이 줄어든다. 왜냐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데 만들어내겠어요? 대기업 같은 데서 막 상품 출시를 하더라도요. 뭐 신라면 이런 건 잘 돼서 계속 나오지만 농심에서 만들었는데 막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라면 없겠어요? 야심차게 내놨는데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없어진 라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금리빨 빼고 라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하다. 그 다음에 요분 같은 경우가 집값 막 부추긴다 이런 이야기 한 번 그 전에 안 나왔던 분이죠. 요 세 명은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집값 더 올라갈 듯, 공급 부족이라 집값 더 오를 듯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요 분은 이제 처음 보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딱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높은 가격 때문에 매수세가 주춤하고 세금 장벽이 있고 투자 수요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요. 지금 전문가 4인방 중에서 이 중에서 3명은 과거 2019년부터 2021년 심지어 22년 23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 사람들 이런 부분 잘못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3명은 부추길 발언을 꼭 넣죠. 그렇지만 이 부추기던 3명도 만장일치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상반기는 망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하하면 달라질 것. 근데 저분들 금리 인상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이 변하지 않을 것. 근데 인하는 반응이 크고 인상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 어때요? 금리 인상했을 때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왜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딱 속이기 좋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년 5월부터 전세가가 올랐고 20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이런 것처럼 21년 7월부터 DSR이 도입이 되고요. 8월부터 금리를 올렸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가지고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 잡혔다. 이 표현을 하는 건데 금리보다 DSR이 더 강력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물론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하면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겠죠. 근데 문제는 금리 인하에서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현재 금리 자체에도 많이 눌러놓은 상황이고요.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금리 좀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막 1%, 2%, 3%막 이렇게 쭉쭉 내립니다. 과거 코로나 때처럼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야 올해 2차례 정도인데 그거 자체가요. 지금 보세요. 경매가 10만 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금리 내리면 없어질까요? 지금 경매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쓰느냐? 경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경매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자, 집 경매 기준이 2개월에서 6개월인데 6개월 이상으로 바꾼다. 근데 은행에서 2에서 6개월이면 2개월 지나면 딱 바로 경매 때리냐? 그랬어요? 2개월 이상 연체하자마자 경매를 때리냐? 아니죠. 그 담보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득,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못 갚겠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해봤자 우리 손실만 나지 빨리 경매 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경매가 2개월 만에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연체하더라도 그 사람은
담보 가치에 비해서 그 빚 진 것도 아주 세발에 피고 소득도 충분히 되니까 나중에 경매 넘기더라도 그 이상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겠다 싶으면요, 경매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자가 더 붙는데. 근데 6개월 이상으로 연체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경매 숫자 줄이려고. 대신에 그 2개월 만에 경매 내가지고 조금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담보 가치를 회수해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돼서 경매 되게 되면은 그만큼의 그 손실이 날 테고, 그것을 더 많은 채권자들이 나눠 먹으면서 경매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건 그냥 수치만 나타내는 거예요. 왜? 2개월 뒤가 언제예요? 2개월 뒤가 총선이에요. 지금 경매 되는 것들 다 뒤로 미루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은행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미루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실질적으로 저렇게까지 경매가 나오고 있고 경매 전국 10만 건이 넘어갔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이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대환대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지 않죠. 오히려 대환대출 수요보다 신생아 특례 수요가 더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신생아 특례가 더 빨리 나가요? 신생아 특례는 DSR 완화해주니까 애만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대출은요, DSR 우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DSR 60%인데 금리 낮추겠다고 대환대출을 받으면 40%로 줄여야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금리 좀 내린다고 버틸 수 있어요? 옆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때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 내려가는 동안에 집값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멍청한 소리다. 이제 와서 사람들이 금리라는 그 심리에 어마어마하게 걸려있으니까 금리 탓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하더라도 그만큼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게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 내렸을 때 데드캣 바운스가 들어올 수요들을 이미 작년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